우리가 이제 기계적 특성 중에 충격 시험을 통해서 그 어떤 소재의 충격 인성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여기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단순지제 해놓고 어떤 높이에서 펜줄럼을 떨어뜨려서 이 파단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파단되는 게 예를 들면 그 위치 에너지가 이제 만약에 파단이 안 되면 위치 에너지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높이를 포텐셜 에너지를 높이 하면 이제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파단이 될 때까지 높이를 해서 그 높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단 에너지, 왜냐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임팩트 터프니스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힌지에다 해가지고 펜줄럼을 이렇게 올려서 거기서 이제 자유낙하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펜줄럼이 오면서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것이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걸 이용을 해서 또 이와 같이 실험해서 충격 인성을 평가하는 걸 이제 아이조드 평가라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90도 각도로 해서 펜줄럼을 이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파단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매스의 크기를 크게 하면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양이 많아지니까, 그때 파괴될 때의 임팩트 터프니스를 측정해서 어떤 소재의 충격 인성을 평가할 수 있겠지. 이 경우에 만약에 이제 노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하면, 일부러 노치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노치 민감도를 우리가 또 평가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그 잔류 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 잔류 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선 그 개념을 얘기하면, 소재를 변형을 시켜 그래갖고 어떤 부품을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소성 가공이고, 이제 두 번째가 연삭 가공, 절삭 가공, 이제 이런 건데, 소성 가공을 시켰어. 그럼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어떤 그 탄성 복원력 때문에 결국에 스프링백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스프링백이 생기면 결국에 이제 영구 변형량이 남으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평형 상태로 이 어떤 그 응력 분포가 이 소재 속에 이제 응력 분포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어떤 변형에 의해서 그 외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소재에 그 남아있는 응력의 상태, 그런 것을 잔류 응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어떤 빔이 있었는데 양쪽에서 이제 모멘트를 주어가지고 부여해서 이 빔을 휘게 되면 이제 윗부분, 중립축을 중심으로 윗부분에는 이제 인장, 밑에 부분에는 이제 그 압축이 걸리겠지. 만약에 여기 인장 응력하고 압축 응력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윗부분하고 이제 아랫부분인데, 이 윗부분에 걸리는 인장 스트레스나 아랫부분에 걸리는 이런 압축 스트레스가 일드 스트레스를 넘어가지 않는 탄성 조건이었다면, 이 모멘트를 예를 들어서 가하던 모멘트를 우리가 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언로딩이 되면서 다시 탄성 상태니까 원상태로 복귀하겠지, 그지? 자, 이번에는 그 탄성 한계를 벗어나도록 이렇게 이 윗부분이 소성 변형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탄성에서는 리니어하게 응력이 분포하도 소성 변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넌리니어하게 응력이 분포하잖아. 그래서 이게 소성 변형 시켰다가 언로딩을 하면 어떻게 되지? 결국에 M이라는 토크를 가했었으니까 M이라는 토크가 탄성 복원되면서 결국에는 평형 상태로 돌아가겠지. 그래서 탄성 복원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먼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어떤 스트레스 스트레인 점까지 부하를 가했다가 언로딩 시키게 되면 그 점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이 탄성 기울기를 따라서 스프링백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모멘트를 이렇게 가했으면 그 모멘트 가한 것만큼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이 탄성 기울기를 갖는 이와 같은 에너지, 여기서 이제 OAC 요거에 해당하는 이 모멘트가 요 원래 소성 변형됐을 때의 요 면적, 요 모멘트하고 같은 식으로 탄성적으로 이 역하중이 걸리는 거랑 똑같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 그랬을 때 요 OAB에서 OAC를 빼게 되면 결국에 평형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 단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요 맨 윗부분에서는 탄성 복원됐을 때 값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응력이 걸리겠지.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어떻게 되지? 원래 소성 변형됐을 때 응력이 크니까 플러스 응력이 걸릴 거고 요 밑부분은 어차피 시메트리가 반대가 걸리겠지. 그래서 소성 변형을 시켰다가 업로딩을 하게 되면 그 소재 내부에서 이 심의 평형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단면의 응력들은 서로 다르게 분포하게 되거든. 이렇게 윗부분에는 여기는 압축, 여기는 인장, 여기는 압축, 이제 이렇게 다르게 분포한단 말이야. 이와 같은 응력을 우리가 잔류응력이라고 한다. 이런 잔류응력 상태는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소재가 가공되고 난 다음에 이게 평형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어떤 판재를 이제 제작을 해서 판재 제작할 때는 보통 이 윗부분하고 이 아랫부분에 아변 롤러를 놓고 이 두꺼운 판재를 롤러 사이를 통과시키면서 이 압축응력을 크게 주게 되거든. 그래서 그 압축응력이 맨 윗부분에서부터 깊이 방향으로 맨 아랫부분에 깊이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그 압축응력의 분포가 틀려지거든. 그래서 일단 아변하고 나면 이와 같은 판재 모양이 되지만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중립축으로 오면서 그 압축응력의 분포가 서로 이 균일하지 않은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아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아변판을 중립축에서 내가 일부러 슬리팅을 해서 이렇게 좀 이 분리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 작용하고 있던 압축 잔류 응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여기에 노치를 만들어서 내가 분리를 약간 시키면 저절로 이 압축 응력 때문에 이렇게 잔류 응력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압축을 해서 이렇게 이 실린더 발을 만들었는데 결국에 압출될 때 작용했던 압축 응력 때문에 여기를 약간 슬릿 해주면 이렇게 저절로 벌어진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압축 잔류 응력 때문에 그런다. 자, 이와 같이 그러면 이 어떤 소성 가공된 그 소재 속에 잔류하는 잔류 응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 잔류 응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잔류 응력 없애려면 먼저 얘기했듯이 어닐링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없앨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 이제 15번째 아주 중요한 특성이 이제 표면 특성이야. 먼저도 얘기했듯이 이제 가공 변질층. 그래서 먼저 얘기했으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다시 또 얘기했었는데 이 표면 특성 중에 중요한 게 표면 거칠기야. 그래서 표면 거칠기를 제가 측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트렌드는 없애고, 또 그 다음에 먼저는 사실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프로피코다로 표면을
쭉 내가 이 긁어서 이 표면의 형태를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치자고. 그럼 이 트렌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느린 주파수하고 빠른 주파수의 거칠기가 있는데, 이렇게 느린 주파수가 이거지. 이거는 우리가 웨이비니스라고 그랬고 파상도라고 그래. 이 파상도는 이 가공을 할 때 그 공작기계가 갖고 있었던 그 안내면의 오차인 경우가 많거든. 아니면 그 가공을 할 때 그 공작물이 부하를 받아가지고 디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파상도를 또 제거하고 나면 결국에 남는 건 뭐지? 요와 같은 그 요철들이 남겠지. 요 요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칠기를 평가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표면의 특성에 따라서 뭐 전기적인 특성, 또 이 열적인 특성, 그 다음에 내부식성, 뭐 경도, 그 다음에 마멸 특성, 뭐 윤활 특성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그랬고, 우리가 이 가공 편질층을 좋게 가공 조건을 바꿔서 가공 방식을 바꿔서 만들 수만 있다면 돈을 적게 들이고 좋은 특성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지. 지난 시간에 이제 한 얘기 중에서 이 표면 특성 중에서 내가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컨테미네이션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스가 흡수되는 부분, 산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않았었는데, 실제 소성 가공을 냉각 가공, 열각 가공, 뭐 절삭 가공 그러면 사실 가공할 때 예를 들어서 윤활이 잘 되라고 기름을 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열각 가공할 때는 뜨겁잖아. 그러니까 산소하고의 접촉이 되면 산화가 쉽게 일어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할 때 보면 각종 그 오염 물질들이 있잖아. 가공할 때 뭐 취입이 튄다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표면이 오염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싹 닦아내면 그 밑에 이제 그 가공 변질층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그 나머지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중요한 특성이 이제 마찰, 그 다음에 마멸, 윤활 특성이야. 이걸 마찰, 마멸, 윤활을 통칭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학문, 기술 분야를 뭐라고 하면 트라이볼로지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말로도 트라이볼로지 그러면 어떤 그 소재들의 마찰, 마멸, 윤활을 다루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프릭션이라고 부르는 이 마찰이라는 것은 어떤 소재하고 소재가 서로 미끄럼 운동을 할 때의 저항력을 마찰이라고 정의를 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마찰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드라이 프릭션 상태에서 접촉면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 대비 마찰력의 비,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쿨롱 프릭션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 실제 두 개의 어떤 물체가 이 접촉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걸 현미경을 갖고 보면 일부분만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제 수직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 그때 내가 이것을 고정시켰다고 하고 이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려고 힘 F를 가했다고 치자고. 그럼 이 힘 F는 뭐냐면 여기에 가해지는 수직 하중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요와 같은 접촉하는 요 접촉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달라지지. 요 뮤에 따라서 요 F가 달라지지. 그지? 일정한 수직 강해진이 가해진다고 했을 때 여기에 특성, 즉 뮤에 따라서 이렇게 마찰력 F는 달라진다. 그래서 이 마찰력 F를 좀 더 관찰하기 위해서 이 접촉 부위의 면적을 AR이라고 하자. 실제 접촉 면적. 자, 그러면
실제 접촉 면적에 대해서 수직하 중이니까 바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응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시그마 곱하기 수직 응력, 접촉 면적하면 그게 n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미는 힘, 그것에 의해서 여기서 운동이 일어날 테니까 그때 전단 응력 때문에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 마찰계수라고 하는 이 뮤, 쿨롱 마찰계수 뮤는 시그마분의 타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먼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 시그마라고 하는 이 응력값이라고 하는 것은 경도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드한 물질이다, 소프트한 물질이다. 하드하면 뮤가 작아지지, 소프트하면 어떻게 돼? 뮤가 커지겠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쿨롱 마찰을 설명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응착 그 마찰이라고 그러는데, 응착에 의한 서로 이게 붙으려고 하는, 그때 실제 이 단면적하고 접촉한 단면적의 비는 한 요 정도 돼. 그래서 이건 이제 얘기한 거고, 여기서 이제 응착 현상을 그러면 좀 완화시키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지? 보통 기름을 치잖아. 그러니까 윤활유를 치잖아. 그래서 윤활유를 치게 되면 뮤가 작아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윤활유는 사실은 기름만 있는 게 아니고 고체 윤활유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납 같은 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좋은 윤활제가 되고, 탄소 같은 거를 이용하면 그게 좋은 또 윤활제가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구리 표면에서 미끄럼 운동하는 강의 경우에는 이 정도가 돼. 마찰계수가. 왜냐하면 구리는 연하잖아. 그러니까 강에 붙어서 잘 안 미끄러지거든. 근데 구리하고 강 사이에다가 납을 얇게 피막을 해. 두껍게 피막하면 안 돼. 그러면 뮤가 커져. 아주 얇게 피막을 하면 우리가 마찰계수를 아주 작게 하면서 미끄럼 운동이 잘 일어나게 윤활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 우리는 이제 탄소가루를 많이 쓰는데, 흑연가루를 냉각계 가공 시에 마찰계수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고, 열관 가공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실제 그 마찰 현상을 보면 이렇게 드라이 프릭션 상태의 마찰보다는, 마찰이라는 게 생기면 결국에 그 마찰에 의한 저항력이 결국에 열로 바뀌면서 결국에 에너지 손실을 가져오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윤활제를 그 마찰면 사이에 끼워서 그 마찰 손실 에너지를 줄이고 또 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그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마찰 현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미끄럼 운동을 할 때 속도가 이거라고 해. 상대 운동하는 속도가. 그리고 그때의 마찰력을 이렇게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하면, 속도가 0일 때 내가 이 마찰력 때문에 이 두 물체 사이에 미끄럼 운동을 발생시키려고 해도 그 발생이 안 되지. 그러다가 어느 한도 이상 마찰력이 커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미끄럼 운동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끄럼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마찰력이 커지게 돼. 자, 그랬을 때 보통 가장 간단한 모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속도가 0보다 커지는 상태에서 마찰이 바로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요점까지의 요 마찰력을 우리가 쿨롱 프릭션, 앞에 얘기했던 쿨롱 프릭션으로 정의를 하고, 좀 더 이걸 갖다 세분하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실제 정지 상태에서 미끄럼 운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의 그 마찰력은 요와 같은 마찰력만큼 더 커진다. 응착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쿨롱 프릭션,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정지 마찰력, 이렇게 해서
실제 속도가 0일 때는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드라이 쿨롱 프릭션보다 커진다. 이렇게 모델링 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속도가 커지면 쿨롱 프릭션에서부터 이렇게 속도가 커짐에 따라서 마찰력이 커지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 요놈과 요놈 사이의 마찰면 사이에 윤활제가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래. 보통 이제 윤활제를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원활한 기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베어링을 쓰든 뭐 미끄럼 베어링을 쓰든 구름 베어링을 쓰든 거기에 결국에 이 열 에너지 생긴 것을 완화시키고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윤활유를 집어넣거든. 그래서 기름을 친다고 그러면 바로 그 기름에 의한 점성에 의한 그 마찰력이 생겨. 그 기름에 의한 윤활유에 의한 점성 마찰 계수는 마찰력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해. 그래서 예를 들면 쿨롱 마찰과 비스코스 프릭션이 합해진 이런 모델을 쓰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정지 마찰력을 더 추가해서 이런 모델을 쓰든지 좀 더 세분하게 관찰해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정지 마찰력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속도가 점점 커지면서 이 마찰 계수가 작아졌다가 그 네거티브 기울기를 가졌다가 어떤 속도 이상이 되면 다시 이렇게 포지티브 기울기를 갖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 그래서 이런 모델을 우리가 가장 일반화된 모델이라고 하는 스트라이백 프릭션 모델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마찰력이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정밀 기계를 만든다든지 정밀 로봇을 제작을 하고 그런 정밀 공작 기계와 정밀 로봇을 정밀하게 제어할 때 이 마찰력의 모델을 정확하게 해서 제어하지 않으면 오차가 생겨서 정밀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찰력 모델들을 정밀하게 기계를 동작시키고자 할 때 마찰력 모델을 잘 모델링해서 피드백 제어해야만이 우리가 마찰에 의한 기계의 운동 정밀도를 우리가 보정을 하고 정밀하게 보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찰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손실을 우리가 줄이는 거잖아.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높은 경도의 모재 표면에 낮은 전당 강도를 갖는 재료를 얇게 피막하든지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게 뭐야? 윤활유를 써서 마찰 계수를 줄인단 말이야. 그래서 마찰 계수를 줄였는데 또 어떻게 돼? 속도가 막 커지면 점성 마찰에 의해서 또 마찰 계수가 커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아예 얘하고 얘를 띄워서 공기층을 만들어서 마찰 계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에 공기층이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떤 방식을 쓰면 공기층이 만들어지지? 자석을 써서 자기 부상을 시킨다든지 얘하고 얘 사이에 공기 압력이 들어가는 에어 포켓을 만들어서 공기 베어링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마찰 계수를 더 줄일 수가 있고 마찰력을 더 줄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윤활제를 쓰든지 아니면 초음파를 쓰든지 뭐 그런 방식들을 사용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재가 있을 때 소송 가공할 때 마찰력이 얼마나 걸리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링 모양으로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압축 시험을 해. 금형하고 금형 사이에 소재를 놓고 압축을 시켜. 만약에 마찰력이 없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마찰력이 없었다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한번 비교.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것이 마찰이 큰 거야? 이게 마찰이 큰 거지. 마찰이 적다 그러면 이렇게 압축 시험은 링이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지? 이쪽으로 늘어나려고 하는데 늘어나지 말아라, 늘어나지 말아라. 이쪽으로 늘어나지 말고 이쪽으로 늘어나지 말아라. 이러면서 배불뚝이가 생겼지. 그래서 배럴링이 생겼지. 그래서 마찰이 없으면 반듯하게 늘어날 거야. 이게 반듯하게. 마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배럴링이 생긴 거고.
마찰이 크다면 베럴링이 좀 더 크게 일어나겠지, 그지? 이제 물체가 이제 상대 운동할 때 수직 부하를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끄럼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마찰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마찰 때문에 물체 표면에서 이제 그 표면들이 뭐 이렇게 조금씩 그 찢어지거나 또 상대편에 달라붙거나 또 그 다음에 긁혀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 그런 것을 우리가 마멸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마멸은 이제 주로 금형 또는 절삭공구 이런 데서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금형이나 절삭공구에 이제 마멸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금형이나 공구의 형성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정밀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제품의 이제 표면 품위에 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금형이나 공구의 그 이 커팅 엣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닳아버리니까 결국에 칼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효과가 나오면서 결국에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제품들이 아주 조악하게 만들어지게 되지. 그래서 이제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마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가공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멸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멸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마멸이 응착마멸이라는 거야. 자, 그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이제 두 물체가 이제 수직 하중을 받으면 상대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직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미끄럼 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이 발생하고 어떤 상대편의 소재가 예를 들면 한쪽에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마멸이 생기게 되고 또 한편에는 또 붙었다가 또 떨어져서 또 상대편에 또 붙어. 또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되고 그런 걸 스미어링이라고 그래.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걸 스커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찢어져. 그리고 움푹 패여. 그 다음에 심지어는 녹아내려. 그런 걸 시저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응착마멸이 굉장히 극심한 마멸이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런 마멸은 심지어 어디서도 일어나는 철도 차량에서도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 아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동거리가 주어지고 수직하중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소재들이 주어졌을 때 걔네들의 그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상대 운동하는 물체 중에 좀 경도가 약한 놈, 경도를 알 때 그 사람이 수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 경험식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식이야.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서 결국 이제 마멸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마멸된 최정량은 이동거리하고 수직하중하고 그 다음에 연한 소재의 경도하고의 어떤 함수로 이렇게 표현된다. 여기서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지. 보통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의 그 값을 갖게 돼. 여기서 이 경도라고 하는 게 이제 불인낼 경도를 이제 우리가 쓰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응력하고 같은 디멘션을 갖잖아.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 테이블 참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마멸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닷가에가 그 파도가 쳐. 그러면 이제 모래가 쓸려왔다가 쓸려나가고 그러잖아. 그럼 그런 모래에 의해서 어떻게 돼? 바위돌들이 파이고 막 그러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미끄럼 운동할 때 단단한 돌출부가 연한 재질의 표면에 미소 칩을 생성시키거든. 지금 이거 봐봐. 단단한 돌출부가 연한 부분에 이렇게 칩을 생성을 시켜 미세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깎여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정에서 보면 연삭 또는 이제 초음파 어떤 입자를 가지고 분사시킨다든지 입자를 가지고 연마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바로 연상마멸이 돼. 그래서 이제 연상마멸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모래 같은 거 또는 바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 바람에 모래들이 날라와서 결국에 한쪽 표면을 갉아먹잖아. 그런 걸 이제 침식 마멸이라고도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그 영상 마멸이 됐든 이런 운척 마멸이 됐든 결국에 마멸이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개발하면 히트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기술자, 학자들이 그냥 평생 동안 마멸만 연구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멸성이 높은 재료를 개발할까? 그래서 특허만 내면 그냥 일생이 그냥 부강해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런 내마멸성의 이 기술적인 특성을 보니까 경도가 높으면 내마멸성이 좋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경도가 좋은 걸 개발할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소재를 전체적으로 경도를 높이기가 어려우니까 표면에만 코팅을 해갖고 경도를 높여. 자, 그러면 표면에 어떤 코팅을 할까? 어떤 두께로 코팅을 할까? 이런 것도 또 다른 과제가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계공학을 하는 트라이볼로지를 하는 사람들이 일생을 걸고 또 연구를 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상마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 타이어잖아. 근데 아주 특별하게도 고무는 마멸이 잘 안 돼. 왜 마멸이 안 되지? 고무에는 다른 소재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자동차 타이어 회사도 그렇다고. 그럼 보다 더 탄성이 좋고 그러면서 질기고 마멸이 잘 안 생기는 타이어. 물론 마멸이 안 생기면 그 타이어 회사 망하지, 그지? 그렇지만 다른 타이어보다 내 마멸성이 더 좋은, 탄력성이 더 좋은 고무. 그걸 가지고 타이어를 만든다 그러면 히트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 회사에서는 그런 것만 또 연구하는 거야. 내마멸성. 그 다음에 아주 탄성이 좋은 그런 타이어. 그 다음에 이제 마멸 중에는 이제 부식 마멸. 그러니까 소금물 같은 거. 이런 거 부식시키잖아. 그러니까 바닷물 같은 거, 소금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엔진룸에 보면 요 밑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가스가 파이어링 돼서 연소가 되잖아. 일종의 부식이 생기거든. 그래서 화학물질, 산성물질, 그래 산화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부식마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로마멸. 피로마멸이 이제 대표적인 게 베어링이지. 특히 이제 구름 베어링, 구름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 이런 것들 보면 회전을 하면서 볼이 주기적으로 이 다이나믹 로드를 받거든. 그래서 피로가 생겨. 그래갖고 이 볼과 레이스에, 특히 이제 레이스 표면에 이렇게 파여. 그 다음에 뜯겨져 나가. 그래서 파이는 걸 피팅이라고 그러고 이게 뜯겨져 나가는 거를 플레이킹, 스폴링이라고 그래서 그런 그 피로마멸이 생겨. 그러니까 베어링을 만드는 사람, 베어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피팅이 안 생길까? 어떻게 하면 플레이킹, 스폴링이 안 생기는 그런 훌륭하고 값싼 베어링을 만들까? 그래서 뭐 미국의 뭐 팀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독일의 INA라든지 그 다음에 뭐 SKH, 뭐 일본의 무슨 뭐 THK라든지 NSK라든지 이런 그냥 세계적인 그 회사들이 이런데 그냥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하거든. 사실 대한민국은 베어링을 엄청 쓰잖아. 베어링을 많이 쓰는 게 자동차 산업이거든. 근데 그 베어링이 국산이 아니야. 전부 일산이야.
독일산이고 스웨덴산이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거든. 기계산업이 발전하려면 부품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을 기계공업 기술입국 중공업 입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상누각이라고. 그럼 왜 베어링 산업을 못하나? 워낙에 기술적인 트레시홀드가 높고 그 다음에 메이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그 경영 능력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능력이 대한민국에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마멸성이 우수한 소재 개발과 베어링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재벌 기업들과 같이 매칭이 돼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면 진짜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미국과 같은 강자가 진짜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충격마모이라는 것도 있어.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가스 엔진, 디젤 엔진에 보면 말이야. 결국에 연료가 주입되고 배기 되는, 즉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쪽에 보면 이와 같은 밸브 어셈블리가 있거든. 이게 밸브, 이게 이제 밸브 인서트지. 그래서 이제 밸브 인서트를 결국 이제 엔진 블럭에 끼우고 거기다가 밸브를 조립을 하고 흡입 배기 할 때 보면 이제 스프링 힘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시트 인서트, 요게 밸브, 요 빨간 것들 서로 붙잡겠다 떨어졌다 하거든. 그래서 내가 수년 전에 또 그런 거를 직접 그 마멸을 측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마멸을 갖다 효율적으로 평가할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개발한 적이 있어. 그때 이제 그 실험했었던 사진 중에 일부인데 특히 여기서는 이 역학적인 충격도 받지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부식이거든. 가스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시커먼 것들 볼 수 있지. 내가 현미경으로 내가 개발한 현미경으로 찍은 거든. 3차원 현미경, 공초점 현미경 뭐 그런 걸로.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평가가 돼.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단가를 낮추면서 결국에 좋게 하려면 더 좋은 그 밸브하고 인서트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가 필요해서 이제 썼던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오래 사용하면 이렇게 파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부식도 되고 충격마멸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정 평가 방법을 가지고 이런 거 엔진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도 내말멸성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마멸, 마찰이 일어나서 그 에너지 손실, 즉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마멸성이 높은 그 다음에 마찰 계수가 적은 소재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윤활 방법을 쓰면 좋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윤활, 먼저도 얘기해서 고체 윤활, 유체 윤활 방법. 특히 이제 절삭할 때 보면 이제 고체 윤활은 이런 것들이 있어. 절삭할 때 보면 우리가 합성액을 많이 써. 그래서 막 절삭 공구에다가 마멸이 일어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찰 때문에 뜨거워지지 말라고 이 어떤 유화액을 엄청나게 뿌리면서 절삭을 하거든. 근데 또 이런 그 트라이볼로지에서 이런 윤활 소재들이 결국 공해를 또 유발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공해 유발하는 걸 쓰지 말고 드라이 커팅 하자. 그래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 그린 매니팩처링 하자. 또 이런 운동도 있어. 그래서 윤활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서로 미끄럼 운동하는 소재에서 여기다가 이제 윤활유를 채우는 거지. 이게 이제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유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공기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채우는 경우, 조금 채우는 경우, 아주 조금 채우는 경우.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fully flooded lubrication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는 경우지, 윤활유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를 starvation lubrication이라고 그래. 이제 밥을 굶어 죽듯이 조금만 치는 거. 이게 좋겠어? 이게 좋겠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윤활유를 아끼면서도 윤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또 이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어떻게 하면 철도 차량의 타이어를 레일을 오래 쓸까? 어떻게 하면 그 자동차의 허브 베어링의 수명을 증대시킬까? 왜냐하면 그런 베어링이 망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수리해야 되잖아. 비용이 들잖아. 수리 안 하고 오래 쓸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또 이런 윤활에 대한 연구를 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또 기계공학에서 굉장히 훌륭한 또 연구 분야야.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 마멸, 트라이볼로지 이런 연구는 굉장히 훌륭한 연구다. 자, 이번엔 이제 17번째로 유체의 유동하고 이제 운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는 이제 어디서 중요한 거냐면 주조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주형에다가 결국에 용융된 금속 또는 어떤 금형에다가 용융된 플라스틱을 주입해야 된단 말이야. 주입하는 순간서부터 응고가 일어나거든. 근데 그런 용융금속이나 용플라스틱의 유동성이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유동성이 떨어진다면 주형이나 금형에 fully 그 충진이 되기 전에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제품이 엉망이 되지.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중요해. 그래서 캐스팅 프로세스, 인젝션 몰딩 프로세스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유체를 주입하는 그 용융금속이나 용플라스틱 주입하는 입구부는 이런 모양을 가져. 스프로 푸어링 컵, 여기 스프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오리피스를 만들어서 그런 모양에다가 오리피스를 만들어서 어떤 용융금속이 얼만큼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그 용융금속이나 용융플라스틱의 유동성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무엇의 함수로 나타내냐면 이 점성의 함수로 나타내죠. 그래서 점성이라고 하는 그 비스코시티라는 그 유체역학에서 한번 배웠을 텐데 유동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지. 이건 소재들마다 그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성을 우리가 여기 이제 에타라고 하면 그 점성은 점성이라고 하는 건 유동이라는 건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유동의 속도가 있잖아. 그리고 예를 들면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움직인다고 그러면 여기 유체가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속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기잖아. 여기선 속도가 0이고 이제 여기서 V0로 움직이면 여기가 이제 V0 속도가 속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요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그 속도 그라디언트가 있겠지. 그거를 시어 스트레스로 나누면 우리가 점성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용융금속의 점성을 구하고 싶다. 그 점성도 사실 온도에 따라 다 틀리거든. 그래서 문헌에 나온 것만 갖고 믿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실제 내가 엔진을 특별하게 새로 요번에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엔진을 만들기 위한 그 알루미늄 용합금에 이런 그 유동성을 내가 실험으로 자네들이 사회 나가서 해봐야 되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찾아야 되잖아, 점성 기술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실험 장치를 만들고 자네들이 여기에 집어넣은 힘과 얘의 단면적을 하면 시어가 나오잖아. 그리고 이때 속도를 측정을 해. 그러면 얘를 구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은 또 표면 장력의 함수가 되지. 표면 장력이 큰 놈의 유동성을 떨어뜨리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동이 일어날 때 이쪽 부분의 유동 속도하고 압력하고 이쪽 부분의 유동 속도가 압력 사이는 이런 관계가 있지. 여기서 이제 F라고 하는 것, 자네들 아마 F를 안 배웠을 텐데 요것만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이걸 버놀리 이퀘이션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갈 때 프릭셔널 로스가 있잖아. 그래서 그 프릭셔널 로스를 우리가 첨가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동이 일어날 때 이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있고,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갈 때 그 유속이 어떻게 되느냐, 플로 레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프릭셔널 로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계산해 볼 수 있었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유동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주조 작업도 그렇고, 이 플라스틱을 인젝션 몰딩하는 데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 나중에 주형에다가 그 유동금속을 이제 채워넣고 응고시켜서 제품을 이제 파이널리 만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프로덕트가 나왔어. 그 프로덕트 속에 만약에 기포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부하를 가했을 때 그 기포에서부터 크랙이 발생해서 파단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주제 작업할 때, 인젝션 몰딩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기포가 발생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유체역학에서 자네들이 한번 배웠을 텐데, 유체 유동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하나는 라미나 플로요, 또 하나는 터뷸런트 플로.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지표로 사용하는 무차원수가 레이놀즈 넘버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정의하잖아. 그래서 이제 점성계수하고 그 유체의 밀도하고 유속하고 그 유체가 지금 흘러갈 때 그 다이아메터하고 관로에서 유동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2000보다 작으면 라미나 플로가 일어날 땐 스트림 라인들이 생기잖아. 이렇게 스트림 라인들이 일정하게 이게 나란하게 생겨서 실제 유동이 일어날 때 라미나 플로에서는 버블이 형성 안 되거든. 거품이라는 게 없다고. 근데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관로의 면적이 작아지는 부분을 만나.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지? 유체역학에서 오리피스라 그러지. 그렇게 해서 오리피스를 만나게 되면 D가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V도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터뷸런트 플로우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2만 이상이 되면 터뷸런트 플로우가 되거든. 이렇게 되면 터뷸런트 플로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품이 막 생겨, 버블이 막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주조품 속에 크랙들이 생기고 보이드가 생긴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지? 유동이 라미나 플로우에서 이루어지도록 주형을 설계하고, 주조를 하더라도 가압 주조를 하거든. 어떤 경우엔 중력 주조도 하지만 가압을 해서 압력을 넣어서 유체가 잘 흘러들어가게 만드는데, 그때 레이놀즈 넘버가 최대로 커도 터뷸런트가 안 생기게, 그 다음에 생산성을 좋게 하길 최대로 한데도 2만 이하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최소한 버놀리 이퀘이션, 그 다음에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레이놀즈 넘버, 이 관계는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안 좋은 말이야. 여기까지 충진이 안 되고 중간에 가다 그냥 굳어버리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안 좋은 것 중에 이유는 이 온도가, 대기 온도 때문에 응고가 쉽게 될 수 있으니까 주형을 만들 때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주형을 인슐레이션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주형을 만들 때 무조건 형체만 만들면 안 돼. 결국에 쇳물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플라스틱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응고가 되기 전에 충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단열 처리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주형 설계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그런 그 주형을 설계할 때 응고 시간을 추측할 수 있는 식도 또 우리가 만들었어.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또 유명한 또 이 학자와 기술자가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쇼버리노프 식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자, 주형이 있다. 주형의 최적이 V야. 그 다음에 주형의 겉 표면적이 S야. 서피스 에리아야. 그거의 제곱에 비례한다. 응고 시간은. 그러니까
최적이 일정할 때 표면적이 넓게 주형을 설계하면 응고시간이 짧겠네. 그지? 여기 C라고 하는 것은 소재에 따라 틀려지겠지. 그 다음에 주형의 재료에 따라 틀려지겠지. 근데 이제 주형의 볼륨과 표면적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되냐?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응고시간이 짧아져. 그러니까 유동성을 생각해서 주형 설계할 때 이런 관계를 갖고 설계하면 우리가 유동성과 응고시간을 잘 맞춰서 좋은 품질의 주조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역학적 관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재료, 또 일반적인 재료의 가공 특성하고 성질 중에 중요한 게 물리적 특성이야. 물리적 특성 중에는 경량화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밀도가 중요하잖아. 그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면 비중이 되지. 자, 예를 들면 요게 뭐지? 하이 스피드 스틸. 요게 뭐지? 텅스텐 카바이드, 초경이라고 부르는 거지. 어떤 놈이 무거울까? 어떤 놈이 덴서티가 클까? 얘가 훨씬 크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소재 같아도 덴서티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야. 자, 덴서티 대비 예를 들어서 스트렝스가 높은 놈이 있거든. 그게 타이타늄이지. 그래서 타이타늄이 비강도가 아주 우수한 그런 그 금속이야. 그 다음에 융점, 물리적 성질 중에 아주 중요하지, 그지? 퓨어 메탈인 경우에 컨스탄트요, 얼로이인 경우에 어떤 레인지를 갖는다 이렇게 배웠지. 그 다음에 비열, 단위 질량의 재료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디멘션이 결정되죠. 여기 K라고 하는 것은 켈빈 온도예요. Relative Temperature를 얘기할 땐 켈빈 온도를 쓰거든. 1도C를 높였다. 그러면 1도 K야. 근데 켈빈 온도에서 요 동그라미 요거는 안 써. 1K. 그게 1도C 차하고 똑같은 의미야. 그 다음에 열전도도. 열전도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소재 속에서 열이 잘 흘러가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야. 그래서 보통 이제 금속들은 열전도도가 좋지, 그지? 근데 세라믹은 열전도도가 안 좋지. 왜냐하면 금속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열전도도가 좋은 거고, 세라믹은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해서 이 열전도도가 떨어져. 마찬가지로 세라믹은 전기 전도도도 굉장히 안 좋지. 금속 결합은 아주 전기 전도도 좋잖아. 근데 금속 중에서 타이타늄이라는 게 있어.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티타늄이라고 그러는데 이 티타늄은 열전도도가 굉장히 안 좋아. 열전도도가 안 좋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절삭 가공을 할 때 그러니까 타이타늄을 가지고 내가 뭔가 좀 좋은 소재들을 만들 수 있거든. 왜냐하면 비강도가 상당히 좋으니까 안경 프레임 같은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하중이 많이 걸려도 예를 들면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부품들 이런 거 만드는데 굉장히 필요해서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절삭 가공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소위 열전도도가 좋으면은 그 공작물 타이타늄을 통해서 타이타늄 칩이 만들어지면서 글리에 이제 열이 빠져나가거든. 근데 이놈은 열전도도가 안 좋으니까 열이 안 빠져나가 잘. 그러니까 공구 쪽으로 전부 열이 와. 그러니까 공구가 열이 막 나니까 이 보통 소재들은 열이 나면 경도가 떨어지거든. 공구가 갖고 있던 경도가 뚝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마멸이 쉽게 일어나. 그러니까 파손이 쉽게 일어나. 그러니까 정밀도 있는 가공을 못해. 마멸 때문에. 그래서 타이타늄은 난삭제야. 그래서 요즘에 조금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타겟이 뭐냐면 타이타늄을 어떻게 하면 잘 가공할까? 이 난삭제인데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데 또 이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아요. 자, 열팽창 계수. 이건 물리적인 특성, 이거 지난번에 다 얘기했지? 그래서 열팽창 계수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열팽창 계수가 있기 때문에 주형을 제작할 때 수축 여유를 감안해서 주형을 제작해야 돼. 그러니까 설계 기술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잔류응력을 이용을 해서 어떤 프레저 베셀의 그 소위 로드 캐링 커패서티, 이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부하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증대시키거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열박음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프레저 베슬을 만들거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 자주포 같은 거 보면 그 대포 포신 보면 그게 실린더가 하나짜리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겹친 실린더거든. 그런 거 할 때 열박음 할 때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겠지. 이런 물리적 성질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잔류응력 때문에 열응력하고 열피로 이런 게 생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열변형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이렇게 특수한 인바라고 하는, 여기 지금 인바, 이런 또 합금도 개발해서 쓸 수 있겠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전기 전도도, 여기. 그래서 연기 전도가 좋은 놈이 실버, 가장 나쁜 게 플라스틱,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석영유리, 그 다음에 여기 열 전도도, 실버, 플라스틱, 글래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융점, 여기 덴서티, 비열 이렇게 있으니까 숫자 값은 모르더라도 요 랭킹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여기가 덴시티가 제일 큰 놈, 작은 놈, 융점이 높은 놈, 낮은 놈 이렇게 쭉 돼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케니컬 엔지니어가 되려면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네들이 꼭 좀 살펴보도록 하고, 요즘도 세계적인 추세가 이거 아니냐? 초전도체. 이거 개발하면 진짜 노벨상 타지.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집안은 부강해지지. 엄청난 돈을 벌겠지, 그지? 왜냐하면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소위 자기부상 열차를 하는데 에너지 들이지 않고 자기부상할 수 있거든.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세상 끝난 거지 뭐. 항공기가 필요 없어지지. 지하 터널만 파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두세 시간에 갈 수 있잖아. 에너지도 거의 안 들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사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특히 젊음이라는 거, 자네들은 이생이 무궁무진하다고 조금만 주의를 집중해서 강의 내용을 잘 들으면 이 기계 공작법에서는 무궁무진한 세상이 열려. 그래서 여기서 테마를 잡아서 대학원을 가든지, 여기서 테마를 잡아서 유학을 가든지, 여기서 테마를 잡아 창업을 하든지, 그러면 기츠루 도요타처럼, 그 다음에 빠나게 이나바 회장처럼 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 값을 한번 제시해 봐서 자네들이 아마 그 랭킹 외우는 건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숫자 값도 몇 개 알면 좋거든. 알루미늄 덴서티, 스틸 덴서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뭐 징크 얼로이, 뭐 세라믹, 우드 쫙 이렇게 덴서티가 표시되어 있고, 융점이 쫙 표시되어 있고, 몇 개는 알아야 돼, 그지? 마그네슘, 그 다음에 스틸, 몇 개는 알아야 돼, 그지? 특히 텅스텐 같은 거, 여기 탄탈 같은 거. 사실 요즘 우리한테 핫 이슈는 로켓이잖아. 지금 중국도 뭐 우주선, 왕복 우주선 보낸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어때? 그게 사실은 자네들이 해야 될 게 우주지, 뭐. 항공이고, 그지? 여기 보면 이제 비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열 전도도, 이런 거 몇 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지? 여기 세라믹.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테이블. 사실은 근데 시험에 얼마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지만, 앞전에 얘기했던 이건 알아야 돼.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그래야지 내가 설계를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설계할 때마다 문헌 찾아보고, 뭐 회사 임원진들하고 기술진들하고 막 토의하고 있어. 거기에서 빛나려면 어떻게 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빛나지 착 찾아볼 수는 없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성질로 화학적 성질을 보자. 부식. 아까 이제 설명했었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 내부식성을 양호하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뭐 스테인리스, 비철금속, 비금속 쓰잖아. 비철금속 중에 이제 중요한 게
구리, 알루미늄 뭐 이런 거잖아. 뭐 징크 이런 것들, 타이타늄 이런 것들인데 사실 얘네들이 부식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 뭐 때문에 부식이 내부식성이 좋은 거냐면 산화가 잘 되지. 급격하게 빠른 시간에 산화가 되면서 얇게 표면에 산화 피막이 형성이 돼. 그러니까 이 산화 피막 때문에 더 이상 산화가 진화가 안 되고 내부식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산화가 외에도 좋은 특성을 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강하고 주철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부식에 취약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양한 표면 처리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해. 이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 근데 이제 감을 잡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다 화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네들이 지금 기계공학과라고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는 물리만 잘하면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정력학, 동력학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나는 사실은 반대야. 정력학, 동력학은 쉽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 정력학은 자유물체도만 그리고 포스 이퀴리브리움, 모멘트 이퀴리브리움만 하면 끝나는 거고, 그지? 동력학은 뭐야? 자유물체도 그리고 거기다가 관성톱만 집어넣으면 동력학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거기에 열광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거든, 화학.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마찰, 마멸, 윤활 관련 전부 화학이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돈덩어리거든. 그리고 이제 재선, 제강 할 때 탈산, 탈황, 탈인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철소 만들어야 돼. 제강소 만들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 다음에 제철 제강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또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 건축자재. 요새 난리잖아. 뭐 건축자재들, 뭐 스마트 하우스 뭐 난리잖아. 그 다음에 비료산업. 그런 데도 쓰이거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정유, 플랜트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하려면 이 화학 무시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 폴리머, 폴리머리제이션, 중합 반응. 이게 다 화학이거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강역에다 표면 처리한다는 표면 경화하는 거 다 화학이야. 도금하는 거 다 화학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가공 이거 다 대부분 다 화학이야. 그래서 화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했잖아. 그래서 화학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직장을 선택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 대비 생명력이 굉장히 긴 그러한 유망한 산업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보는 능력이 넓어지고 창업하는 그 아이디어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고. 자, 이상해서 이제 내가 금속의 구조하고 여러 가지 재료의 가공 특성, 기계적 성질, 물리화학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좀 했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조금 불충분해. 왜 그러냐면 철강 재료가 거의 70% 이상이 기계 부품을 만드는 데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다음 섹션에서는 그 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비철금속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서 숙제도 한번 내주려고 그래.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좀 해줄래? 내가 채팅 보는 거를 이제 배웠거든.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나눠주면 내가 한 1, 2분 동안 질의응답을 해줄게.